대통령이 이제 디펜스를 할 건데 피청구인 측이 디펜스를 하겠죠. 내가 무슨 내란죄냐. 나의 계엄령은 정당하다. 대통령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했고 이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나는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했다라고 아마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세게 주장할 겁니다. 그 부분에 아마 주장할 근거도 있을 거고 그런 근거에 대해서 반박할 근거들도 있을 건데 근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라면 신경민 의원님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제 사실은 어제 방송에서는 28번 2년 6개월간 28번의 탄핵 발의가 있었다 국회에서. 이거는 행정마비 사법마비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사실 위기 사태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분명히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지난번에 담화 그 세 번째 담화인가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아마 이제 늘려가지고 법정에서 뭐 굉장히 장광설로 아마 하루 종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동감을 하는 재판관이 생겨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우려하는 거죠. 한 명만 있으면 한 명만 있으면 되니까. 분명히 여기에 동감하는 사람이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은 맞아요. 그것만 놓고 보면 맞는데,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좀 동원하는 게 어떻게 해서 이것이 반란이냐, 내란이냐, 뭐 이런 또 논리를 세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상식의 기초에서 아마 말이 안 되는 게, 이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 대련이에요. 그 틀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무기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복싱이나 뭐 유도건 하여튼 격투기를 하는데 주먹만 쓰기로 되어 있는 격투기에서 갑자기 뭐 수류탄, 칼, 총칼, 미사일까지 다 들고 나와서 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상당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은 사실은 상식에서 벗어난 거죠. 아니 갑자기 뭐 유엔마을하고 아랫마을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견이 생겨서 싸우고 욕하고 뭐 그러는 상황에서 갑자기 무슨 수류탄 들고 와서 까버리겠다고 그러는 거고, 뭐 일본도 들고 와서 말하자면 칼로 다 베버리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미수에 그친 거죠. 미수에 그쳤으나 뭐 총칼 들고 나오고 수류탄 들고 나오고 미사일 들고 나오고 한 것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건 논란거리가 아닌 매우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특유의 장광설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했다는 게 구속 여건에, 이게 말하자면 이 범죄가 되려면 구속 여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내란의 구속 요건을 봐라. 현직 대통령이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현직 대통령은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내가 수반인데 내가 내란을 하는 게 가능하냐.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정권인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가져오냐. 다른 혐의라면 모르지만 내란죄, 반란죄는 아니다. 이렇게 싸울 겁니다. 형법을 가지고 싸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가 되려면은 구속 여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 세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이걸 가지고 아마 계속 싸울 거예요. 그래서 형법전에 없는 걸로 나를 이 사람들이 기소를 하고 구속을 하고 뭐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인 나를 구속을 하는 거다라고 아마 뒤집어 씌울 수도 있고요. 형법 91조에 의하면 그 헌법기관을 파괴하거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 그것도 그 일종의 내란죄의 하나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내란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 대통령이 담화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뭐 단전을 했습니까? 단수를 했습니까? 그 말을 한 게 다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 내가 뭘 했습니까? 이제 군인들이 좀 와서 왔다 갔다 한 거지. 3보 정도 한 거지. 헌법기관을 협박을 하거나 파괴하지 않았다. 내가 그 사람들을 질질 끌고 나왔습니까? 못 들어가게 했느냐, 국회를 폐쇄했느냐. 유리창 깬 건 어떻게 해요?
아 그건 이제 막혀가지고 좀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거 가지고 고개를 또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한 명.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꼼수들이 다 나오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이거 참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들이 25년도에 전개될 겁니다. 국민 복창 터지기 대회가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서 이 뭔가 정치의 지금 판이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2022년에 비호감 대선에 그 판이 아직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일단 직무가 정지돼서 이게 뭔가 기울거나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직접 지금 충돌할 상황이 오히려 그 장이 더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국회라는 걸 통해서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이렇게 부딪혔다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전사가 돼서 싸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이 아주 강력하게 부딪히는 저는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지리하고 국민들한테 납득하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이건 통치행위다. 대통령으로서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이 안 되는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지만 그건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법적 논리인 거고 국민들 눈에는 어쨌든 군합발로 국회를 짓밟았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구는요. 수사기관에 있어요. 지금 이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서로 공을 세워보겠다고 지금 세 기관이 다 존립이 흔들리잖아요. 검찰은 신뢰의 문제에 부닥쳐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는 실력이 없는 걸로 지금 돼 있어서 여기도 지금 신뢰의 문제가 있고 공수처는 지붕하고 기둥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기관이 다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달려들어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로 지금 어떻게 보면 땜질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윤의 신병을 확보를 하느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이 난리 속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겁니다. 지금 통지서 보내고 난리들 치지만 결국은 영장을 받아내는 쪽 그리고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이 12월 3일 날 봤던 뿌리가 어디서 시작이 됐고 이것이 어떤 경과를 거쳐서 했는데 조그마한 증거라도 찾아가지고 이걸 낱낱이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이 내가 통치행위로 좀 가서 경고만 하려고 그랬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까부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서로 선정적으로 하면 한쪽은 누구를 확보하고 한쪽은 누구를 확보하고 그리고 같은 참고인을 지금 세 군데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검찰은 불러조지고라는 말이 있거든. 경찰은 불러조지고 재판은 연기해서 조지고 이런 것들이 또 그 법조 주변에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그 기사 쓸 때도 마찬가지고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외교관들도 마찬가지인데 일의 속성상 조그마한 실마리에서 결정적인 팩트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서로 나눠서 하면은 이런 건 분업을 하면 안 돼요. 수사는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공을 세우겠다고 선정적으로 수사기관들마다 날뛰고 다니면 제대로 진실에 근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록을 잘 해가지고 특검이 되면 특검에도 넘겨줘야 되고 헌재에도 넘겨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수사하면 진실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거 권한대행의 합동수사본부라도 구성시켜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아니 진직에 그 두한 씨가 이런 걸 했어야 되고요. 안 되면은 지금 권한대행이 그거라도 해야죠. 그리고 여야가 싸울 일이 아니고 수사, 공동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뭐 이런 거 해라. 합수부 만들어라. 이렇게 촉구해가지고 그 책임자들 불러다 놓고 오늘 바로 만드세요. 누가 책임자가 될 겁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죠. 지금 그런 거 안 하고 뭐 알아서들 하세요 그러면은 이건 선정적인 수사의 대표적인 실패가 될 겁니다. 이 상황을 빨리 정리 정돈을 해나가기 위해서도 일단 그게 첫 번째일 것 같은데 그래야 대통령이 신병이 어느 쪽에서 모셔가서 어느 쪽에서 신문을 할지 그거 결정이 되려면 그렇죠. 예. 수사의 주체를 정리하는 문제하고 헌법재판소 완전체 만드는 일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걸 안 하고 지금 허송세월을 얼마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책임지고 교통정리에 선뜻 나설 생각이 없는 거죠. 한 총리도 당연히 거기에 자기 손 대고 싶지 않으실 거고. 자,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되게 비관적인 전망들을 주로는 많이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긴 합니다만 최선의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비관적인 이야기가 주로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게 잘 풀리려면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다면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헌재 완전체 구인은 안 되더라도 예. 하나하나씩 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당 하나 야당 하나 해서 8인이라도 만들어 놓고 8인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조금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6인은 매우 위험하거든요. 기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여야의 정치적 타협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타협이 거죠. 이게 아마 결국은 결국 또 국민한테 미루는 입장이 돼서 저도 뭐 싫은데 결국은 헌재를 완전체에 가깝게 가야 된다는 이 여론이 저는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4월 18일까지를 염두에 두더라도 일단 8일은 만들어 놓는 게 무조건. 8인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권한 대행한테 사실 권한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실어줘야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나라 일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나와가지고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건 나라를 망가뜨리자는 얘기다. 그렇잖아요. 4월 18일 되면 한쪽 귀퉁이가 망가뜨려지는 거 아니야. 헌재는 작동 불능의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된다. 다른 법안들은 놔두고라도 헌재 인사와 관계에서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행사하세요라고 인도수를 해준다. 그걸 결국은 여론의 압박으로밖에는 지금 저는 돌파구가 보이질 않는데 헌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야하고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를 해주면은 뭐 손쉽게 부담 없이 흔쾌하게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여야가 이건 대화를 해서 이건 지금 당신들이 6인으로 가자는 것은 기각을 염두에 두는 건데 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이것은 당신들이 결국은 반란에 부원해동하는 거다라는 여론이 생기면은 권성동 원내도 권한대행으로서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론으로 가서 헌재를 망가뜨리는 이런 그 얄팍한 꾀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을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사 주체 문제는 빨리 일반 특검을 해가지고 이거 빨리 해소시켜주면 되니까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빨리 일반 특검으로 특검을 빨리 간다. 가면은 이제 해소가 되죠. 근데 지금 현재 이런 그 세계 주체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가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판이 이렇게 깔려져 버려가지고 이건 뭐 누군가가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야죠. 검찰의 주체하고 경찰의 주체하고 공수처의 주체가 자기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당신들 좀 똑바로 하세요라는 걸로 가면은 이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